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분은 저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다른 방송에서 방송하시는 걸 봤거든요. 참 조리 있게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한테 잘해 주실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만나볼게요. NH투자증권 박종철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연합 인포맥스 방송 나오신 거 봤었는데 그때만 채권이 지금 매력적이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늘도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오늘 궁금하긴 하니까 일단 매크로 환경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용 지표가 나쁘면 좋은 뉴스라고 받아들였다가 네. 지금은 이게 좀 바뀌었다. 네. 고용 지표가 나쁘면 이건 경기 침체니까 더 나쁜 거고 네. 고용 지표가 좋으면 어차피 물가 우려되는 거니까 이것도 나쁜 거고 네, 둘 다 나쁜 맞습니다. 상황이다. 지금 네. 많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해놓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good is bad, bad is good 이런 시장이었죠. 고용이 좋으면 경기도 좋을 테고 근데 사실 경기도 좋다 보면 계속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좋으면서도 나쁘게 받아들였던 거고요. 고용이 나쁘면 경기가 나쁠 테니까 이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좋게 받아들였던, 다시 얘기해서 모두가 금리 인상만 쳐다보다 보니까 네. 모든 관점을 금리 인상에서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최근의 움직임은 조금 돌아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고용이 나쁘고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상은 이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떨궈서 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잔불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금리를 낮출 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은 지금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좀 시장인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저도 금융생활 20몇 년 하면서 네네. 이렇게 고용 지표, 뭐 CPI, PC 이런 지표 하나하나의 발표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얘기했던 시기가 과연 있었던가. 아무래도 연준이 네. 대놓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준이 중요시하는 데이터를 우리도 따라서 쳐다볼 수 없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선물 시장의 터미널 레이트 같은 걸 보면 네네. 한 6% 정도에서 최근 터미널 레이시 인전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금리 폭을 5%대까지 좀 떨어진 걸 보면 매크로 환경도 그냥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균형 감각을 찾았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한 번은 제가 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네. 그 말씀하기 전에 그러면 그냥 좀 저희가 개괄적으로 네네. 배드 이즈 배드로 시장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네네. 알겠어요. 근데 요즘엔 굿 이즈 배드까지도 네. 그러니까 배드 이즈 배드와 좋은 것도 나쁜 거고 나쁜 건 더 나쁜 거고 그것도 맞아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굿이즈 배드는 사실상은 좀 이전 얘기죠.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려놨던 네네. 너무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금리 인상을 치달아 올릴 때, 네네. 그러니까 위에 두 그래프, 뒤에 두 줄의 설명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래 왔었었는데 최근에는 배드는 나쁜 건 나쁜 걸로 이제 보는 시선을 가졌다라는 그 걸 정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번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미국의 노동 시장을 한번 늘 양으로만 얘기를 했지 네. 그 노동 시장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많이들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보고서에는 다 나와요. 네. 히스패닉이 몇 명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시안이 몇 명이고 블랙이 몇 명이고 이거 네. 다 나오는데 네. 얘기는 안 하죠.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많은 그 유수의 기관들이 언급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 시장은 두 가지 사이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코비드 사이클. 네. 아직까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 인전 뭐 많이 위축돼 있던 그런 서비스 업종의 직업들이 다시 인전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고용의 인구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좀 노멀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금리가 올라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테크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제조업 쪽에서는 뭐 줄이고 있으니까. 네. 근데 한번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네. 메타에 다녔어요. 네. 잘렸어요. 네. 그러면은 뭐 비슷한 또 양질의 직업을 찾고 싶은데 네. 그 직업을 찾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애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또 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취업이 잘 되는 서비스 쪽에 나가서라도 일을 하겠죠. 그렇게 그럼- 돼요? 그렇게라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소득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집에 있던 와이프도 음. 돕고 싶잖아요. 네네. 그럼 나와서 같이 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가 봐는 고용 지표, 그러니까 페이롤은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페이롤이 좋다고 해서 네. 이게 경기에 강하다. 여태까지 우리는 고용이 좋으면 경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고용이 강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경기가 강할까? 이런 균형 감각을 갖고 하나하나 쳐다보는 어떤 시발점?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지금은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중단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다만 금리 인상의 중단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고는 어떤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셨어요? 사실상은 그거에 대한 해석은 네. 시장에서의 반응은 고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숫자가 뭐 32만 6천 명에서 네. 23만 6천 명 됐다고 해서 어차피 그건 증가지. 그러니까 2월 대비 3월이 나빠진 거지만 사실상은 지금 고용 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여 있다라는 걸 지표만 갖고는 나쁘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상은 5월 달에 금리 인상 25bp 쪽에서 레이시 확 또 올랐고요. 네네. 그러니까 금요일자로 아마 65% 정도가 선물시장에서 예측했던 것 같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자 블룸버그 확인하고 왔더니 한 69%대까지 거의 네네. 70%대까지 5월에 금리 인상 25bp 인상 쪽으로 의견을 받아들였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 고용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제 주주들한테 연례 서한을 보내서 되게 네네. 좀 위협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참, 근데 저도 그분한테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혹시 그 상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마레코 콜라노빅이라는 그 전략가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둘이 딴소리 했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래갖고 뭐 이번에도 사실 네. 뭐 블룸버그에서 이제 뭐 정치하려고 하냐 뭐 이런 네네. 멘트도 많았었죠. 네. 근데 사실상은 저는 그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이라도 뭐 어찌됐건 리만 때 사태부터 여태까지 버텨낸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쵸. 뭐 분이시기도 하고 금융위기의 승자죠. 예. 네. 그렇죠. 뭐 JP 모간이 너무 네. 잘 아시겠지만 네. 뭐 그런 또 좋은 또 호재를 또 삼기도 하셨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 다이먼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는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네. 최근에 엘렌 장관도 굉장한 비슷한 톤앤 매너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은행 위기. 예. 네. 그러니까 그 학회 뭐 정확히 얘기하면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뭐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라는 학회에 가셔서 이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게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그 은행권의 대출과요. 네, 섀도우 뱅크라고 하는 비은행권의 대출 쪽을 좀 보시게 되시면 아마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게 그 단위가 조 달러니까 네네. 트리온이니까 12조 뭐 22조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적지 않은 금액이고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상은 섀도우 뱅크 쪽에 저 22조 쪽은 네. 뭐 지금 산업용 부동산 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여서 굉장히 좀 두 분 다 네. 은행도 은행이지만 좀 비은행권 쪽의 리스크를 굉장히 좀 세심하게 지켜보고 가야 네네. 된다라는 말을 하셔서 사실상은 저는 뭐 금융은행권, 비은행권 뭐 다 아직은 안전하진 않다. 네네.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실 필요가 네네. 있었을까라는 의심은 있지만 아마 그 이화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동감하시는 세대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48시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저 세대는 저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저 영화를 안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그 오래됐던 사람이어서 네네. 이게 사실 그 에디 머피라는 흑인 배우가 굉장히 이제 출세를 시켰던 네네.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그때 당시에 보면서 전 대신 충격이었던 게 저건 영화니까 네네. 저렇게 극적으로 48시간 안에 많은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최근에 저는 이 48시간이라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48시간 두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SBB. 예, 그리고 또 다른 CS. 크레딧 스위스. 이게 이제 그 금융권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네. 사실상은 이제 뭐 넘어지게 되는 그 시간을 평균 내면 한 48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사실 이게 그냥 사실이다 보니까 네. 다른 모든 금융기관은 자유롭다고 믿고 싶지만 네. 그냥 뭐 있는 상황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랑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갈것 경기 사실상은 뭐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좀 대출 규모 말씀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크레딧 시장에서 네. 이 은행이나 섀도우 뱅크 쪽에서 추가 대출이라는 네. 쪽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인전 그 잘 안 사실 되겠죠? 자금이 돌아야지 경기가 네네.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이 대출권에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을 굉장히 사리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사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윤활유가 떨어지다 보면 좀 본격적으로 뭐 좀 침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이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 생각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침체도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저는 많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럼요. 네, 많이 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은 그 골이 어떨까라는 거를 뭐 확률로 보면 네. 사실상은 침체가 온다라는 뭐 이 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보면 사실상은 리만 때나 네.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이 더 침체가 온다라는 베팅이 확률은 더 높네요. 네,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를 보여주진 않으니까. 네네. 침체가 오더라도 뭐 좀 현명하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 뭐 작은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해야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침체가 오는 것에 대비할 겸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의 거의 인상 사이클은 거의 다 끝났다는 것을 가정할 때, 네네. 사실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는 내려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미래가 안 밝은데 어떻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금리는 내려가는 거고. 네. 그 말은 채권 가격 올라가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것도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방향성이 더 큰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 채권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네. 뭐로나 채권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좀 강하게 채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금리 얘기를 뭐 장기 금리 얘기를 좀 많은 분들은 얘기들을 하시죠 요즘. 네. 이건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유명하시고 똑똑하신 많은 박사님들도 네네. 뭐 장기 금리 쪽 채권을 사라라는 얘기는
사실상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작년도 말부터 가장 사기 좋았던 타이밍은 사실 4% 넘었을 때. 작년도 10월 달이죠. 네. 작년도 10월 달. 제가 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딱 한국금리는 아니지만 네네. 미국 10년물 장기금리 그래프거든요. 요때죠. 저 때가 제일 쌀 때. 네, 요때죠. 요때 들어갔으면 참 좋았죠.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상무님한테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네네. 사실 저희가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래도 뭐 경험도 많고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만약에 애플이 20배까지 떨어진다. 네네. 당연히 살 거예요. 너무 싸진 거예요. 네. 왜냐면 평소에 애플이 20배까지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네. 한 23배 뭐 26배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럼 20배면 너무 싸다. 네. 근데 채권은 네. 이게 싼 건지 안 싼 건지 안 그래도 네. 저도 그럼 10년물 국채 ETF인 TLT를 네. 10년 이상짜리죠 장기 네, 채권 네. TLT를 한 그럼 잘 모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한 3.7%에 사볼까?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싼 건지 안 싼 건지 알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안 채권을 왔죠.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좀 그게 더 궁금해요. 이 그래프가 좀 힌트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장기 그래프는 아니지만 현재 주식으로 놓고 그냥 한번 봐보세요. 네. 어때 보이세요? 그래도 높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싸네요. 네, 가격으로 그래도 보면. 금리는 앞으로 좀 내려올 구석이 더 많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 채권 가격은 네. 지금도 이제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네. 리세션이 얼마나 올 것 같느냐. 네네. 리세션이 세게 오면 세게 올수록 금리는 더 많이 내리겠죠. 많이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리세션이 세게 오면 세게 올수록 채권의 가격은 단 이때는 조건이 있죠. 네. 굉장히 우량차야지만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은 금리에다가 개별 채권에 붙는 CDS가 있잖아요. 네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네. 하는. 그래서 지금은 국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 금리하고 바로 연동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충분히 지금도 뭐 아주 최고로 사지는 않았지만 네네. 지금도 뭐 충분히 뭐 무릎 아래다. 무릎 정도에선 사는 거니까 뭐 충분히 아직도 룸은 있다라고 네네. 좀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치면 좀 보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네. 뭐 리세션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지켜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여전히 채권은 매력적으로 보셔도 되시는 타이밍이다. 감히 지금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초코송이님께서 TLT 언제 사야 됨? 아직 괜찮은데 무릎 정도랍니다. 지금 아직도 무릎 정도랍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네네. 어떨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미국채가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 1,000만 원만 있어도 아마 투자 1,000만 원이었었나? 그렇게 비싼 금액 아니고도 네. 미국채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1,000만 원도 필요 없으세요. 이론적으로는 얼마죠? 100불 이상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럼 미국채를 직접 하는 게 나은가? 네. 아니면 TLT를 하는 게 나은가? 이게 뭐가 달라 이거? 하게 세금 되면? 이슈죠. 세금 네네. 이슈.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사시는 방법은 네.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 채권을 알채권을 사는 네.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사시는 방법이 하나 있으시고요. 네네. 그게 아니면은 좀 ETF를 사시는 방법이 하나 있으실 테고 하나는 이제 펀드를 사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ETF를 사시는 거하고 펀드를 사시는 거는 간접 투자의 방식인 거고요. 네. 채권을 사시는 건 직접 투자의 방식인데 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제 채권의 과세 체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 채권은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하는 양도 또는 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시게 네. 돼 있고 채권도 동일하세요. 채권도 가격이 변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확연하셨을 테니까 네네. 채권의 가격 변화에 대한 양도 차익은 현재는 비과세세요. 그리고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샀다가 네. 미국 국채가 양도 차익이 났다. 네. 그럼 그건 비과세세요. 그리고 대신 이자를 받는 부분은 네. 15.4% 과세를 내시고요. 네.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채 같은 경우에 ETF를 사셨다라고 네. 하면 얘는 ETF는 ETF는 자본 소득이 배당으로 주식으로 쳐서 네. 22% 분리과세를 하세요. 그렇죠. 네네. 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채를 만약에 ETF를 샀다. 네네. 그러면은 그건 마찬가지로 그냥 15.4% 과세를 해서 아. 다 자본차득이 배당 이익으로 가서 네네. 요즘과 같이 어떤 양도 차익이 화두가 되는 이런 때는 네네. 사실상은 좀 번거롭긴 하지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옵티마이즈 한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 개별 채권을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신 방법인 건 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100불 들고 증권사 찾아와서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미국 국채 사겠다라고 하면 글쎄 그 직원들이 좋아는 안 하겠죠. 그쵸, 왜냐면은 뭐 100불에 네. 국채를 사는데 수수료를 얼마를 붙이겠습니까? 굉장히 요즘은 그 증권사들마다 수수료가 많이 투명해지고 네네. 좀 적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잉크값도 안 나오고 종이값도 안 나온다고 해서 별로 좋아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나는 남 신경 잘 안 쓴다. 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뭐 와서 산다고 하면 네. 해줘야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표정은 좀 여기 미간이 이렇게 찌푸리면서. 근데 그러시는 않으실 거예요. 네. 뭐 왜냐면은 100불을 그렇게 투자하시는 요즘 글쎄요. 저도 뭐 증권사 쪽 리테일 네네.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저희들 스스로가 뭐 늘 고객과 같이 성장이 목표잖아요. 네네네. 그 100불 하셨던 분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분들이 그쵸. 미국 국채 100불을 갖고 관심 있는 분이면 네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일 테고 같이 부자가 되어 갈 테면 금액은 커질 테니까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리테일 쪽에 가서 욕을 안 먹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한 가지 더 있어요. 네네네. 오늘 되게 채권이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네요. 어쨌든. 재밌어요.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채권도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자본소득을 네네. 기대를 하려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는 네. 반대일 수도 있죠. 어떻게? 금리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채권의 양도 차이라는 걸 네네. 자, 1년짜리 채권을 사놨다. 네. 1년짜리를 사서 한 양도 차익이 1% 차이가 나봤자 네네. 최대 손실은 1%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갖다 기다리면 99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만기가 길면 네. 길수록 듀레이션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 금리 네, 차이가. 네네. 그러니까 10년물을 사는 것보다는 20년물을 사고 20년물보다는 30년물을 사놓으면 네. 작은 금리의 변화에서 양도 차익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곱하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장기채를 샀을 때의 그 변동이 더 크다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듀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은 제가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뭐 말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포함해서 네. 내 원금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니까 당연히 듀레이션은 뭐 만기보다는 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뭐 금리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더 짧아질 테고. 네네.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런 거 같아요. 뭐 지금 같이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요령을 피운다라고 네네. 하면 글쎄요, 뭐 좀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한테 네네.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좀 금리가 낮으면은요 네. 아무래도 할인이 많이 돼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은 한 번 채권은 발행해 놓으면 네. 그 조건을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네. 처음에 이제 한번 만기까지. 일단 딱 찍히는 순간 걔는 죽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그 도래 상환될 때까지는 그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좀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이면 지금 네. 할인이 굉장히 좀 많이 돼 있을 확률이 크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네. 지금 제가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요거 한번 봐보시면 이거는 좀 최근에 네. 어느 증권사 어느 은행을 가시더라도 저금리 저쿠폰 구체에 투자하세요라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저금리 저쿠폰. 네. 네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표면 금리가 네네. 사실상은 뭐 대한민국이 국채를 찍어낼 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발행 금리가 낮았죠. 낮았죠. 네. 뭐 1%, 1.25, 1.5 요 정도 발행돼도 네. 다 그게 100에 발행됐던 채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기 되면 예를 들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01.5를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식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 100을 발행하면 네. 그냥 100을 받는 아, 거고요. 네네. 그 중간에 계속 1.5씩 이자를 받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뭐 1억이라고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1억을 넣고 뭐 1%라고 제가 발행을 이제 암산이 아무래도 이제 네네. 그게 더 빠를 테니까 1%라고 하면 1억당 1%면 100만 원 받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매년 100만 원씩 받고 마지막 연도에도 100만 원 받고 1억 받는, 1억 받는. 네네. 그런 구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만기가 정해지고 발행 표면 금리가 정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그게 거니까. 표면 금리가 낮았던 건데. 그렇죠. 네. 그럼 표면금리가 낮았을 테니까 지금은 금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으니까 네. 이걸 갖다 팔고 나도 높은 금리 사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갖다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 1억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10년짜리라고 하면 제가 암산으로 한번 저랑 따라가 보시겠어요? 자, 이게 극단적으로 1%에 한번 발행을 했고 네. 이게 지금 뭐 한 2% 됐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남들은 다 2% 받는데 네. 나는 나만 1%밖에 못 받아요. 안 억울하잖아요. 그럼 1년 지난 시에서 9년 남았는데 네. 이거 바꾸고 싶잖아요. 네. 이거 갖다 팔고 싶잖아요. 네. 그럼 이 돈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만큼 안 받아주느냐? 현재의 금리하고 내 표면 금리하고의 차이가 있겠죠. 네. 남들은 2%, 난 1%. 네네. 그럼 매년 100만 원씩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100만 원씩 남들보다 못 받는 채권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현가를 끌고 오면 네. 900만 원은 아니겠죠. 현가를 끌고 오니까. 네. 그럼 대충 뭐 한 700 몇십만 원 빠져서 네. 내가 이 채권 지금 팔려고 하면 1억이어도 뭐 한 9,200 몇십만 원에 팔아야 되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 네. 다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아. 이 논리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네네네.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들이 보통 가격 할인이 많이 되어 있다. 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얘네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과세적인 측면에서 네네. 일단 표면 금리가 낮으니까 네. 내가 받게 되는 이자는 좀 낮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네. 어차피 우리는 과세를 이자에다가 이자에다가 때리는 하니까? 거니까 세금은 좀 적게 나고 아. 양도 차익은 우리가 비과세다 보니까 아. 좀 비과세목은 좀 높이고 그래서 좀 요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액 자산가들이 굉장히 좀 선호들을 하시죠. 표면 금리 낮은 거를 네, 표면 금리 낮고 그냥 이거 양도 차익 보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진짜 큰 부자분들은 과연 채권 중에서도 어디에 하고 있나? 저희 이거 몰랐잖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전 아니, 몰랐어요. 근데 아마 벌써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얘기니까 네네. 아마 우리 요즘은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똑하시니까 네.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만 몰랐나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네. 잠시 후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는 바람에 네네. 혹시 우리 박종철 상무께서는 저희 어떻게 주기적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시죠? 그냥 네, 아닙니다. 네. 혹시 좀 그러실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이거 뭐 네. 사실 오늘 제가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지금 현황 또 뭐 어떤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 네네. 그러니까 왜 SVB 은행이 망했는지 우리가 거기서 받을 교육점은 또 뭔지 뭐 네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네네. 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저희 작가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 네. 그리고 콘텐츠 본부장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우리 상무님을 다음에 또 모시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박종철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